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버지,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동철입니다. 35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6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외손주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가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외손주들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 민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된 관리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버님,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회사 동료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아버님,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30분.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빨래할 때 제 와이셔츠는 따로 세탁망에 넣어서 해주세요. 섬세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받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님,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관리인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관리인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리인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쑤시고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어요. 아버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8도 열에 시달리며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인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청소하느라 계단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아이들 픽업하느라 운전하고 35년간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은퇴 후 5년 동안 딸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입원하세요? 한 달 정도래. 재활치료까지 포함했어. 그때 사위 민호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애들 픽업은 누가 하고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웠어요. 76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아버지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사위 민호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애들 학원 픽업도 있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무릎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민호야,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장인어른이 수술했는데 가사 도우미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관리인이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딸이 야근할 때 외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떡하지? 솔직히 아버님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요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딸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딸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딸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번에 싱가포르 출장 다녀오려고 해요. 일주일 정도요. 회사 워크숍이랑 겸해서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이라도. 아빠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거라 불편하실 거예요. 회사 워크숍. 그런데 왜 일주일씩이나?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저 없이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거겠죠.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관리인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딸 가족이 싱가포르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6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동철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딸 가족이 싱가포르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용 묵은지나 된장도 없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딸 부부는 안방을 쓰고 아이들은 각자 방을 쓰는데 저는 발코니 옆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리모컨도 항상 사위가 들고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5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퇴직금 전액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합쳐서 샀거든요.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사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 집인데 제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었죠. 사위 민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님,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아버님,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주세요. 아버님, 애들 학원 픽업 잊지 마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관리인 같았어요. 아니, 가정관리인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관리인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관리인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마포구 34평 아파트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어르신이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이 동네는
역세권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결혼해서 외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젊은 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석환이한테 전화했어요. 석환아, 나 라오스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딸 내외는 뭐래?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동철아, 무슨 일 있었니? 석환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동철아. 진작 그랬어야지. 라오스에 내 대학 동기가 살거든. 비엔티안 근처에 한국인들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내가 알아볼게. 석환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라오스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메콩강 보면서 아침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딸 가족이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 짐 센터도 불러놨어요. 드디어 수진이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싱가포르 정말 재미있었어요. 외손주들은 여전히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사위 민호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캐리어를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라오스로. 내일 아침에 이사, 짐차와. 딸 수진이와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수진이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민호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저녁 6시 30분 정각에 차려라고, 애들 학원, 픽업 잊지 말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5년 동안 회사 생활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수진이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민호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아버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민호가 아버님,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픽업,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관리인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민호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싱가포르 출장도 잘 다녀오더니. 민호 내 회사 기숙사도 있고 수진이 내 친구 집도 있잖아. 나도 76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외손주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나 봐요. 할아버지, 진짜 라오스로 가요? 응. 그때 민호가 또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딸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반,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라오스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6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사 짐센터 직원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옷가지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직원이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몇 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6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딸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민호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가신 거예요? 응. 연락할게. 네.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딸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손주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학원 픽업, 숙제 도움.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친구 석환이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6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동철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5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석화나,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동철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학원과 마트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장인어른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딸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을 날아 비엔티안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한국의 차가운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석환이 친구 박형철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동철 씨, 환영합니다. 여기 날씨 어때요? 좋죠. 네, 정말 좋네요. 라오스는 1년 내내 따뜻해요. 한국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다 있죠. 새 집은 비엔티안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국인 마을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메콩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형철 씨가 냉장고에 음식을 미리 채워놨더라고요. 동철 씨, 이것저것 사왔어요.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마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창밖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사위의 짜증, 딸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메콩강으로 나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데 현지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강을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물결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여기 한국인들 대부분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장인어른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만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한국 할아버지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누군가의 가정 관리인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동철이었어요. 그날 밤 메콩강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김동철로 살자. 76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동철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라오스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빠.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아빠,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강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수진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아빠,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월세 집으로 이사했는데 정말 좁고 힘들어요. 민호 출퇴근 시간도 2배로 늘었고 아이들도 전학하느라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듣고 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빠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아빠, 저 이제야 아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딸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민호는? 민호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아빠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수진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빠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빠,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수진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빠,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 번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건지. 아빠,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아빠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얹혀 살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수진아,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라오스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메콩강을 따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아버지들과 차 마시며 바둑 두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수진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외손주들이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일주일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건 이제 없어. 아마 수진이가 방학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외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메콩강을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김동철로 살자.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동철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라오스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메콩강을 따라 산책하고 현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가끔은 딸 생각이 나고 외손주들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저를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제가 딸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는 걸.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바이디. 안녕히 계세요.